와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덕수궁 미술관에서 근대 미술가의 재발견 두 번째 주제로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미술이란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한 날 서울 스프링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덕수궁 동달길에서는 오후 4시와 7시 두 번에 걸쳐서 서울 패션 로드란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바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일상의 공간을 런웨이로 탈바꿈시키는 서울 패션 로드는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품은 정동 덕수궁길에서 모던 한복 패션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한 폭의 그림 같은 런웨이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총 4분의 패션 디자이너께서 다양한 작품을 패션로드를 통해서 선보이고 진행되었기에 소개시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디자이너는 서담화 송혜민님이셨고, 천천히 담아 조화롭다라는 뜻의 한복 브랜드로 자연의 색을 옷감에 옮겨내며 담백하고 여유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자이너는 기로의 박선호님이셨고, 기로의 서다에서 따온 이름으로 한복에 기반을 두며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K스타일의 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이너는 꼬마크 김남희님이셨고, 돌실 나이의 영 브랜드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위트 있는 스타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디자이너는 한복 스튜디오 해온 권혜진님이셨고, 전통 한복과 패션 디자인의 결합, 전통과 현대 소재의 조화로 일상 속에 세련된 패션 한복 디자인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2024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피텔 옆에 석촌호수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서울 패션로드의 두 번째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어 반가웠고,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이런 좋은 스토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매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해 보았습니다. 덕수궁은 조선 왕조 마지막에 등장한 궁궐로 격동의 왕조 말기와 13년 만에 막을 내린 대한제국의 역사만큼이나 갖은 순환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덕수궁이라 하면 대개는 고종 황제가 일제히에 강제로 퇴위당한 뒤에나 머물던 곳으로 알고 근대식 궁궐 건축인 석조존을 떠올리지만, 덕수궁이라 불리기 훨씬 전에 이미 이곳엔 경운궁이란 궁궐이 있었고, 경운궁의 역사는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도성 건설 당시 원래 이 자리엔 태조의 계비인 선덕 왕후의 정릉과 홍천사라는 원당 사찰이 있었으나, 태종이 도성 밖으로 정릉을 이장한 뒤에는 왕가와 권세가의 저택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는 바람에 1593년 의주에서 돌아온 선조가 이곳에 있던 월산대군 후손의 저택에 머물면서 경운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조가 머물던 건물이 석거당입니다. 석거당이란 옛날에 임금이 머물던 집이란 뜻입니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이곳을 이궁으로 삼기 위해 공사를 벌였으나 1623년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인조가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왕가의 작은 별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정 직후 인조가 임금으로 즉위한 직조당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 옛날을 말해줍니다. 그런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주무대에 등장한 것은 1897년 2월로 명성 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을 겪은 고종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한 지 1년 뒤에 경복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황궁하면서 조선왕조의 마지막 법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경운궁은 황궁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운궁 주위는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공사관 등이 둘러싸고 있었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동교회, 성공의 성당 등 근대적 건축물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고종황제는 이런 시류에 맞추어 경운궁에 돈덕전, 정관헌,
중명전, 석조전 등은 서양식 건물들을 속속 세웠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경운궁의 전성기였습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고 뒤를 이은 순종 황제가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경운궁의 상황으로 남은 아버지께서 덕의 의지에 장수하시란 뜻으로 덕덕자의 목숨 숫자 덕수란 이름을 지어 바쳤고 이후 덕수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910년 국거를 강탈한 일제는 조선왕정의 상징인 궁궐을 철저히 파괴하기 시작해 경복궁의 총독부 건물을 짓고 덕수궁은 궁궐이 아니라 공원으로 꾸몄습니다. 훗날 경기여고와 덕수초등학교가 들어선 선원정 구역을 매각하고 덕수궁과 오늘날의 미국 대사관저 사이의 길을 만들면서 궁궐의 일부 영역이 도로 서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8.15 해방 후에는 태평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동쪽 담장과 대안문이 궁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덕수궁은 계속 줄어들어 오늘날엔 기존 궁역의 3분의 2인 약 18,000평의 중화전 권역, 함령전 권역, 석조전 권역 등이 여기저기 별도의 공간인 양 흩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덕수궁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같은 유기적인 궁궐 체제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채 여전히 궁궐 공원처럼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건축이 바뀌게 마련이고 건축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덕수궁을 보면 확실히 건축은 공간 예술인 동시에 시간 예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덕수궁은 궁궐 체제가 파편화되었지만 연간 입장객 수가 100만 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배 가까이 넓은 창동국 입장객 수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궁궐이 풍기는 엄숙한 분위기가 옅어서 궁궐의 향기가 있는 공원에 온 기분으로 마음 편하게 거닐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덕수궁의 매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 중에서도 중심가인 시청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상시 야간 개장을 하여 시민들의 느긋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덕수궁 미술관에서 계속해서 열리는 특별 전시의 덕에 또 갈만한 계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덕수궁을 지나서 한쪽편에 있는 덕수궁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직접 기획하신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두 번째 주제로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미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제 하나의 화파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의 상태로 지속된다. 누구도 이 운동에 속하지 않지만 모두가 자신이 그 일원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느낀다. 초현실주의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초현실주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초현실주의가 그것이 부정하는 것보다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이다. 초현실주의에는 경이로운 힘, 도취된 강력한 젊음이 있다. 모리스 블랑쇼.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의 미술은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작가를 발굴, 재조명해 보다 풍요로운 미술사를 복원하고자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된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전시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절필해야만 했던 6작가를 조명했다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화단에서 드물게 보는 초현실주의적인 체질을 지녔던 김욱규, 김종남, 인류, 김종화, 신영헌, 구로 김영환, 향보, 박강호 등 6작가를 소개합니다. 이 작가들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자신만의 초현실주의적 세계를 탐험하고 완성했습니다. 하나의 양식으로 수렴될 수 없는 이들의 작품은 작가 생전에는 일종의 시대착오나 오리지널의 모방으로 간주되었고 사후에는 점차 잊혀졌습니다. 이들은 인간 정신을 옥죄는 구습과 금기를 깨는 도발적인 전의를 자청했던 앙드레 브루통과 그 동료들과 달리 어떤 구심점도 갖지 못했고 집단을 이루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추상, 앵포르멜과 단색화, 실험미술, 민중미술 등 당대의 전위를 뒤쫓는 후위가 되는 대신 차라리 주변에 머물기를 택했고, 광복 이후 현대성 모색과 함께 한국 미술가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주어진 전통의 재발견, 민족적 정체성 추구에 구속되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는 외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같은 고독한 행보는 이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창조 본능을 일깨우는 초현실주의에 매료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작가들의 존재는 대개 구상과 추상, 전통과 현대, 아카데미즘과 전위, 순수와 현실 참여 등 이양대립으로 귀결되고 신화화된 몇몇 거장이나 운동과 단체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틈새를 드러내 그 불연성과 다양성을 새삼 일깨운다는 점에서 더욱 귀합니다. 전시는 본격적으로 6명의 작가를 소개하기에 앞서 1920년 말부터 1930년대 초, 초현실주의라는 용어가 한국 미술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초현실주의가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삶은 다른 곳에 있다. 초현실주의는 1차 세계대전 직후 합리주의적, 기독교적,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백인 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유지되는 서유럽의 가치가 인간의 삶을 위선적이고 공포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명확했던 것과 달리 그 대안은 다양한 해석과 실천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현실주의 미술은 다른 모더니즘 미술처럼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대신 무의식, 꿈, 놀이, 이문화, 전통, 신비주의 등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의 신비와 놀라움을 발견하고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의 해방을 꿈꾸었고 예술로서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한국 미술계에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처음 소개되었지만 일제의 탄압 아래서 예술가들은 초현실주의가 지향했던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개성과 욕망의 자유로운 분출보다 균형과 질서, 도덕과 건설을 중시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전통 속에서 혁명, 저항, 부조화, 경의, 유머를 추구했던 초현실주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30년대 말 일본의 제야 미술단체에서 활동하던 유학생들에 의해 비로소 실천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기계적 또는 인상주의적 모방이나 표현주의적 감정 문출 대신 현실의 이면을 드러내는 상상의 힘을 보여준 이들의 작품은 당시 낯설고 첨단적인 미술로 인식되었습니다. 시인의 눈과 마음을 가진 미술가들은 그저 몽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낯설게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현실 재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작품에서 부르통이 초현실주의와 회화의 초현실주의 회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순수한 내점 모델, 즉 시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추상이 전위성을 획득하자 초현실주의는 그 문학성과 형상성으로 인해 반현대적인 것으로 주변화되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창조 본능을 일깨운 초현실주의의 맥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비록 초현실주의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초현실주의 기법을 차용하거나 우연과 경의, 신화적 상상력과 식적 언어로 산다는 것과 살기를 그친다는 것, 그것의 상상력은 해결책이다. 삶은 다른 곳에 있다는 초현실주의 선언의 마지막 문장을 실천한 작품들에서 초현실주의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종남, 마다베 히데오는 경상남도 산청구 출신으로 1934년 일본 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초현실주의 미술을 소개하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후쿠자와 이치로가 운영한 후쿠자와 이치로 회화연구소에서 수학했고 1940년 후쿠자와가 주도하여 결성한 전위미술단체 미술문화협회가 주관한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거세진 무렵 그는 육군 항공정비부대에 징용되어 항공병을 위한 교육자료를 만든 일에 동원되었고 전후에는 미군 부대에서 영자신문 디자인과 편집일을 하면서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평생을 초현실주의로 일관한 화력은 일본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김정남은 1950년
마나베 집안의 양자가 되어 성을 바꾸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제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했던 그는 임종을 앞두고서야 두 아들에게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혔습니다. 김정남의 작품에는 초기부터 식물과 동물, 곤충 등 자연생물이 주요 모티브로 등장합니다. 대상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극사실적으로 묘사되고 다양한 식물이 촘촘하게 들어서 대자연이 지닌 근원적인 섬뜩함을 전합니다. 1950년대 이후 그의 작품은 보호색을 띤 기이한 생명체들이 식물 사이에 숨어 있거나 새와 인간, 식물과 인간 등 종이 결합된 생명체가 주인공이 되어 낯선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 마나베 히데오라는 보호색을 두른 채 일본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작가의 내면 깊이 도사리는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한편 195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작품에 비행기가 종종 등장해 청년, 시각 작가가 경험한 전쟁의 공포와 항공기 도면을 그리던 경험이 만들어낸 중충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김욱규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930년대 중반 도일하여 가와바타와 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습니다. 문화학원에 입학했다고 전해지며 일본 초현실주의의 산실로 간주되는 독립미술협회전에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 함흥미술연구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함흥미술동맹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둔 채 월남한 김욱규는 북한에서의 전력이 남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데 장애가 되어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창작해 전념했는데 그가 남긴 400여 점에 가까운 작품은 제목과 제작 연도, 심지어 서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작품을 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술계는 물론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채 홀로 작업한 그의 첫 개인전은 1991년 장남이 작가사후 마련한 유작전이었습니다. 김욱규의 작품은 사실주의, 표현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비정형적 추상과 기하학적 추상 등 다양한 형식을 넘나듭니다. 그에게는 골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상실과 모순으로 점철된 현실적 심적 삶에서 구원받는 길이었습니다. 비현실적 공간에 등장하는 날벌레와 새, 식물 사이에 숨은 기이한 생명체, 길게 왜곡되거나 새의 형상과 결합한 그로데스크한 인간의 모습에서 꿈과 현실,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에서 오는 불안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김욱규가 평생 안고 살았던 이산의 트라우마, 절대 고독, 가난에 대한 절망은 후기로 가면서 점차 극복의 대상이 되고 화면은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듯한 에너지로 가득해집니다. 세 번째 작가로는 김종환님입니다. 김종환은 서울 출신으로 1932년 도쿄로 건너가 가와바타와 학교에서 회화의 기초를 익히고 1937년부터 41년까지 제국미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공부했습니다. 1956년 그 시절 화가들에게 근대 서양미술의 원류로서 동경의 대상이었던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귀국한 후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라벌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79년부터 1990년대까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작업했으며 은관, 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김종환은 미술계에 확산된 추상의 물결을 거부하고 구상미술의 발전을 표방하며 설립된 모구회의 창립에 참여하고 민족기록화, 새마을운동 기록화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주로 구성회화를 제작했지만 그의 작품은 당시 일반적인 구성회화에 달리 감각적인 현실과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제국미술학교 유학 시절 당시에도 초현실주의에 주목했지만 본격적으로 초현실주의를 직접 탐구한 것은 도불 이후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도불 이후 그의 작품은 동년배 작가들의 작품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에로티즘을 띱니다. 어두운 실내 속 비현실적으로 새하얀 피부를 지닌 관능적인 여성 누드가 작가 개인의 내밀한 욕망을 반영한다면 사막, 숲, 바다 등의 여성의 가슴과 둔부의 곡선으로 변하여 탄생한 신성하고 원시적인 어머니 자연은 집단 무의식에서 생겨나 상징의 형태로 되풀이되는 원형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 작가는 박가고님입니다.
향보 박강호는 대구 출신으로 10대 시절부터 문학에 큰 관심과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대구 개성고, 계명대, 영남대, 효성여대를 거쳐 대구 교육대학교에서 30여 년간 미술교육자로서 후학을 양성하며 화업을 지속했습니다. 세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고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활동한 단체는 안가주망 정도로 미술계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미술이론 및 미술교육 관련 논문과 번역본을 다수 남긴 박강호는 서양의 이론을 본인의 작업으로 직접 실천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작업 초기에는 전쟁의 상흔과 억압적인 사회에 대한 저항을 담은 표현주의, 에포르멜 경향의 작품에서부터 동서고금의 이미지를 콜라주한 팝아트적 작품, 옵티컬 또는 기하학적 추상 등 다양한 주제와 양식을 실험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선보인 결, 향, 음향, 유철, 분집 등의 연작은 당시 한국 미술계에서 보기 드물게 기계적인 일상 속 억압된 정령과 물씬 숭배의 욕망을 오브제 형태로 표출합니다. 합리성을 벗어난 오브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진과 후퇴가 상호작용하는 모호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작가는 구상과 추상,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연결하고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풍성하게 채우면서 심원한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 여기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가는 김영환님입니다. 구로 김영환은 함경남도 안변군 출신으로 1952년 홍익대 회화과에 입학하고 1956년 반국전을 내세운 4인전에 참가하며 작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구태의연한 아카데미즘에 저항하는 현대미술가협회 창설에도 참여하고 한국의 바우하우스를 꿈꾸며 1956년 설립된 신조용파 전시에 기하학적 추상이 아닌 문학성, 환상성 강한 개성 있는 작품을 다수 출품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화단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했고 긴 운동을 깨고 개최한 개인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김영환은 대학 시절부터 초현실주의에 매료되었습니다. 초현실주의를 통해 전쟁과 분단을 겪은 비참한 한국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현실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현실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신 화폭의 현실을 재구성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작가는 조르조 대 키리코, 살바도르 달리에게 큰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이들이 대상을 병체하고 공간을 창출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기하학적 추상이 부분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러한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문학적, 신화적 상상력이 꿈틀거립니다. 작가는 점차 황소, 말, 새 등을 주요 모티브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원형적 또는 애니미즘적 사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원산 시절 그리고 한국전쟁 때 부산에 피난하며 그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던 이중섭의 영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작가는 신영현님입니다. 신영현은 평암남도 평원군 출신으로 1939년 평양 사범학교에 입학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직후 서울로 내려와 익회대가 설립한 성북회화연구소에서 수학하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삼성교 부근에 기초를 중시했던 성북회화연구소를 모범으로 한 화실을 세워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창작에 전념했습니다. 1950-60년대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두 차례 개인전을 개최한 것 외에 주로 기독교 미술단체전에 참여해 그나마 종교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칩거하다시피 세상과 단절된 그였지만 신영현의 작품에는 20세기 한국인이 겪은 식민, 전쟁, 월남, 분단의 역사가 특정 종료를 넘어 그만의 독특한 형식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국전 출품작을 비롯해 196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은 당시 미술계를 풍미한 앵포르멜 경향을 보여주나
1960년대 말부터는 사실주의 기법으로 살바도르 달리가 즐겨 사용한 이중 영상을 매개로 전쟁과 분단으로 만시창이가 된 조국 산천과 자본주의로 인해 비인간화된 도시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과 결합한 기이한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작가 본인은 자신의 예술을 특정 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가 인간을 둘러싼 현실의 삶에 단단히 발을 딛고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예술적 경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본령에 가깝습니다. 덕수궁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고즈넉한 덕수궁 안에 있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미술을 주제로 전시를 둘러보고 다시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궁중문화축전의 일환으로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젊은 밴드가 덕수궁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어우러져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마지막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 황제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문화를 리딩하고 있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였습니다.